그러면 이제 첫 번째 세션,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하태우 에클리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음소거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시고 다시 할게요. 시간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그 이클리 대표 코치 하태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제가 13년을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22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글로벌 회사의 대표와 또 글로벌 회사들, 많은 글로벌 회사들을 방문하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배웠던 그런 문화의 차이가 어떻게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풀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오리가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토끼가 보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토끼일 수도 있고 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리를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토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사고의 틀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 사고의 틀은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뭐 대기업에서 임원들을 모시고 그 이메일 교육을 진행했을 때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미국에 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 회의 담당자가 애완견이 아파서 병원을 데려가야 된다고 회의를 참석을 안 한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불발이 돼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회의를 안 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 개 핑계를 대면서 회의를 안 참석하지 않냐 하면서 보고서에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담당 회사는 이 프로젝트 진행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뭐였냐면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었지만 서양에서는 애완견이 친자식과 같기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면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고 회의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우리의 데일리의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 사람이나 저희 한국 사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글로벌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더 글로벌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글로벌할까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미국 인구들의 몇 퍼센트가 여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제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참고로 2020년 현재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63%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도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43%이고요. 이 수치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히스토리를 보면 2000년도까지만 해도 이 퍼센테이지가 20%를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9.11이 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할 때 여권을 요구하는 미국 정부 때문에 여권을 신청하는 수가 한 20%더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90년대는 3%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더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외국 사람들의 문화와 인식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을 만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나나와 원숭이와 판다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중에 두 가지를 묶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두 가지를 묶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원숭이와 판다곰을 묶으시는 그룹도 있을 거고 원숭이와 바나나를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동양인들의 70% 이상이 원숭이와 바나나를 그룹으로 묶고 서양 사람들의 70% 이상이 판다와 원숭이를 한 그룹으로 묶었다고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양 사람들을 왜 묶었냐 하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으로 이것을 보았고요. 서양 사람들은 판다곰과 원숭이가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같은 캐테고리로 그렇게 묶었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동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서양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원통 모양의 나무가 A그룹에 속할까요? B그룹에 속할까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동양 사람들의 70% 이상이 이 가운데 있는 원통 나무는 A그룹에 속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양 사람들의 70% 이상이 B그룹에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 동양 사람들은 이것이 같은 나무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왜라고 대답하는 그 묻는 질문에 동그란 원통이 같은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를 이해한다면 동양 사람들은 관계 중심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반면 서양 사람은 역할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관계 중심인 사회인가를 한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분이 이름이 수지라고 한다면 이 수지는 서양에서는 어디 가나 수지입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는 한국에서는요. 이분이 회사에서는 김 팀장이라고 불려주고 집에 가면 이모라고 불려주고 아니면 또 동생이 있으면 큰이모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고모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시댁에 가면 며느리, 동네에서는 영희 엄마로 불려집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호칭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관계에 따라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은 관계없이 나는 수지면 어디 가나 수지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또 동양 사회가 관계 중심의 사회라면 서양 사회는 관계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것에 더 중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와 역할, 이 관계 때문에 이 문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동양은 상당히 고맥락 사회이고 서양은 저맥락 사회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고맥락 사회라고 하는 말은 이야기를 할 때 이 백그라운드와 그 다음에 이 맥락을 읽어야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고맥락 사회고요. 저맥락 사회는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다른 어떤 눈치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직설적으로 그 내용을 그 사람의 의도를 담고 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텐데 한번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이모티콘과 서양의 이모티콘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보시면 자,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것이 서양에서 사용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서양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똑바로 있는데 이제 서양의 이모티콘은 이제 옆으로 누워 있죠, 여유 있게.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감정을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눈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당황하고 있는지, 화가 났는지를 눈으로 표현하는 반면에 서양의 이모티콘은 입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웃고 있는지, 우울하고 있는지, 짜증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양은 말로 다 그 내용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고맥락 사회입니다. 관계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서양의 사회는, 특별히 미국 사회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말로 그대로 표현해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팀장과 팀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팀장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사에 보낼 제안서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네, 팀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 네. 야근까지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장, 그 제안서를 금요일까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팀원, 아, 금요일까지 필요하세요? 팀장이 다시 말합니다. 주말에 살펴봤으면 해서요. 팀원이 대답을 합니다. 아, 주말에 보시려고요? 팀장, 그래요. 수고하세요. 팀원,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대화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팀원은 금요일까지 이 제안서가 준비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얘기하지 않았나요? 자, 팀장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금요일까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이 만약에 외국 사람이라면 이 팀장은 이 제안서를 언제까지 기대를 할까요? 금요일까지 기대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팀장이라면 아, 이 팀원이 금요일까지 어려워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맥락으로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지만 이 팀장이 외국 사람이라면 특별히 미국 사람이라든가 독일 사람이라면 금요일까지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요일까지 제안을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이 문화와 인식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팀장은 불러서 제안서를 달라고 얘기할 거고 팀원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가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드린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금요일까지 원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효과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안 제가 3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계 중심의 사회에서 역할 중심의 사회에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요점을 맨 먼저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점을 맨 먼저 써야 된다. 저희는 요점을 먼저 말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든다면 두 사람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안으로 들어가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비 온다,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액션을 취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언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두 사람이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비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안으로 들어올까요? Let's go inside. It is raining. 자, 안으로 들어가자 비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영어의 언어 구조상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액션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언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메일을 쓸 때 맨 처음 단락에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을 적어놔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I have come back from school이 아니고요. I'm home입니다. 아니면 I'm back. 이 2가지를 비교해 보면 학교 다녀왔습니다는 온 과정이 다 있어요. I'm home은 결론만 있습니다.
I'm back. 결론만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말적인 언어의 구조와 또 영어의 구조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메일 교육을 많은 글로벌 회사들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부터 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에세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가 뭐였냐면 자가운전하는 것과 또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냐라는 문제를 만약에 에세이를 내줬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에세이를.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부터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것과 자가운전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단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러시아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대중교통은 자가운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면 주차장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 그러므로 저는 대중교통을 자가운전보다 선호합니다. 결론이 어디 나왔어요? 맨 마지막 단락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저희의 논리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이메일은 그걸 거꾸로 써야 됩니다. 맨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이메일을 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도록 하시죠. 고등학교 때 어느 한 주 용돈이 3만 원이 더 필요한 그런 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나오다가 돌아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나요? 어머니 이번 주는 3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 본 적이 없죠. 우리 어떻게 얘기했었나요? 어머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영희 기억나시죠? 우리 반 반장.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이번 주 금요일 생일이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이번 학기 어떻게 공부할지 얘기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3만 원을 혹시 더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3만 원 용돈을 다 쓴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결론은 언제 나왔나? 맨 나중에 나왔거든요.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화권에서는 결론부터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써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한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자, I'm honored and thrilled to announce that I have been elected among the top 5 applicants wh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and the most respected exam, which evaluates the skills and ability to operate the fuel-based vehicles. I cannot express my appreciation to Ministry of Transportation, McDonald, Google, TMAP, my neighbors who supported me during the difficult journey.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문장은 이겁니다. 난 운전면허 땄어. 근데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쉽게 간결하게 이야기하라는 내용인 거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를 욕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문장을 짧고 쉽게 써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인사말 시작하려고 고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메일 쓸 때 맨 먼저 뭘 해야 되나요? 날씨가 선선해졌으면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 잘 지내고 계신지, 날씨가 무더우면 이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 물어봐야 되고, 어떨 때는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인사말도 하고 이메일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하지만 영어 이메일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역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표현에 do not, don't beat around the bush.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아니면 let's get down to business. 본론부터 얘기합시다. 아니면 just call me 존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왜 우리는 날 존이라고 불러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형식 따지지 말고 본론부터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쓸 때 내가 인사말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단락에 핵심을 써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관계 중심적인 것보다는 역할 중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죠. 자, 가운데 있는 꽃은 A그룹에 속할까요? 아니면 B그룹에 속할까요?
3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아마 그 A의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 동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A 그룹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꽃 이파리가. 하지만 서양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B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줄기가 다 동일하게 똑바로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희는 직감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요. 서양은 분석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꽃의 모양이 비슷하니까 라고 하는 A그룹을 선택했고 분석적인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줄기가 똑바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줄기가 있는 부분으로 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답인 건 물론 아닙니다. 그냥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 직감을 가지고 직감적으로 문제를 푸는 동양 사회에서는 문제를 풀 때 역적인 사고를 해서 풀고요. 서양 사람들은 귀납적인 사고를 해서 풉니다. 자, 연역적인 사고와 귀납적인 사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사고는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아니면 진리를 스테이트먼트를 결론을 먼저 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동물은 죽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놓으면 그 결론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강아지도 죽는 거고 사자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개도 죽는다. 라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기납적인 사고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하나의 그 사건을 분석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보니까 개도 죽고 고양이도 죽고 사자도 죽고 호랑이도 죽는다. 그렇다면 그 모든 동물을 죽는다라고 하는 사고라는 것이 귀납적인 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차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뭐 맹자가 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는데 제가 한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이 다음 문제의 팁을 드리면 이게 어떤 문제냐면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제가 스탠포드 대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3학년의 학생들이 25%밖에 못 풀었습니다. 신기한 거는 그 학교에 있는 유치원생의 75%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아주 불리한 문제인데 이 문제 맞히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S 커피숍에 쿠폰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한번 셋한 다음에 한번 문제를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읽겠습니다. It is greater than God. It is more evil than devil. The rich need it, but the poor have it. If you eat it, you'll die. 이시 무엇인지 맞히는 겁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악마보다 더 사악하고 부자는 필요한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걸 먹으면 죽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올라온 게 있나요? 아직 없군요. 네. 그게 답일 수 있는데요. 네, 많이 나오는 답들이 뭐 와이프도 나오고요. 근데 와이프가 악마보다 더 악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랑도 나왔고요. 사랑 먹고 죽을 수는 없고요. 왜 사랑은 부자들만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네, 돈 먹고 죽을 수 없습니다. 네. 흔히 많이 나오는 대로 사랑, 돈, 뭐 와이프, 남편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이걸 제가 뭐 10분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nothing이 나왔어요. 네, nothing이 정답인데요. 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S 커피숍에 쿠폰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nothing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대신 nothing을 넣어보면 nothing is greater than God, nothing is more evil than devil, the rich needs nothing, but the poor have nothing. If you eat nothing, you will die. 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왜 유치원생들이 맞췄고 대학교 3학년들이 못 맞췄냐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답이 있는 문제만 풀어왔어요. 자, 4개 중에 아닌 거가 있다든가 아니면 4개 중에 하나가 맞는 그런 문제만 저는 풀어왔습니다.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존재는 악마예요. 근데 우리는 찾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왜냐하면 문제가 나왔으니까. 유치원생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거는 없다고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답이 있는 그런 문제만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의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내는 걸 상당히 무서워하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어떤 의견이라도 반드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영어 문화권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합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백그라운드를, 미국 역사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는 조그만 배가 있는데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입니다. 메이플라워호고요. 유럽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신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 경험, 배경, 직업, 학벌, 지식, 관계, 계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평등주의예요. 신대륙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배경과 학벌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백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거죠. 그 회의에 가면 이 평등주의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등주의와 이런 역할주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안 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문화권에서 자라나왔냐면 침묵은 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죠. 근데 정말 침묵은 여러분의 커리어에 금을 가게 만들어주는 행동일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에 가시면 침묵은 절대로 금기 사항입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는 본인의 의견이 있는 친구야, 생각이 있는 친구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침묵하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면 중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생각이 없는 친구군.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커리어에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계 때문에 내가 반대하면 저는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지만 귀납적인 사고가 하는 데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별 문제가 없어요. 챌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이슈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상대방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영어권 문화의 회의에 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영어 문제 때문에 발표를 잘 못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명확한 요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자, UN의 공식 언어가 무엇인가요? UN의 공식 언어. 영어가 아닙니다. 유엔의 공식 언어는 Broken English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 모인 사람들 중에 원어민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반기문 님이 거기 위에 총장을 지낼 때 영어 연설하시는 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창한 영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한 느린 속도로 또박또박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문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용기를 내셔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풍선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이 풍선은 왜 날아갔을까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물론 놓쳐서 날아가긴 합니다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이야기하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풍선에 헬리움 가스가 들어갔어 가지고 원래 그 풍선은 가벼웠기 때문에 날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재미있는 것은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람 때문에 바람에 불려서 날아갔다고 대답을 하는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이 풍선이 가벼워서 날아갔다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동양은 이 사건을 상황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요. 서양은 이 물체가 아니면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요. 서양은 이 개인의 성과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맹자가 한 유명한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무슨 말이냐면 순리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순리대로 가야지 성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운명적인 그런 사고일지도 모르겠지만 서양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성과주의입니다. 넘버 턱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결과가 이야기해준다. 결과가 말해준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든 내가 결과를 내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역할이고 성취다 라고 하는 문화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과거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1991년도 아이오와 대학에서 루 강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학생이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오와 대학에서 그 교수직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여기에 이제 실망을 한 이 유학생이 10월의 마지막 날 총을 들고 학과 건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지도 교수와 다른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총을 난사한 후에 결국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것을 바라보는 동양의 매체와 서양의 매체가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이 사건을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루강이라고 하는 유학생은 성격이 매우 안 좋았다. 그리고 항상 자신을 최고라고 여겼고 남이 자신을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쓴 반면에 LA에 있는 그 중국 신문 월드 저널 세계일보라고 하는 영어로는 월드 저널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불리했던 상황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지도 교수와 불화가 있었고 학교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더군다나 중국인 커뮤니티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고 또한 중국 사회의 학력에 대한 압박,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못 땄다고 하는 그런 압박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군다나 총기 구입이 쉬운 미국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 상황적인 이슈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혹시 중국 신문이니까 자국민의 어떤 이걸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이 기사를 썼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달 있다가 미국 미시간주의 로얄 오크 시에서 우편 배달부로 일하던 토마스 머클리 베인이 우체국에서 해고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11월 14일 며칠 안 된 그러니까 2주 정도 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상사와 동료 그리고 고객들을 향해서 또 총기를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계속 위협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우체부는 상당히 급한 성격이었고, 그 마셜 아트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서 이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사를 실은 반면에 이 중국 신문은 또다시 상황적인 상황으로 이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최근 해고당한 상황이었고, 상사가 상당히 그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우를 해줬고, 더군다나 최근에 텍사스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환경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이런 초점의 차이가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냐, 사건의 중심을 이유를,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바라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상황이 달랐다면 살인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유학생들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학에서 그 학교 공부하고 있는 동양 학생들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이 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인 사건은 어떻게든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동양 학생들은 살인을 저질러야 되는 상황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인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과적인 설명을 하는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와 관련돼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5년간 우수한 성과를 유지했던 직원이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저조했다면 해고하는 것이 옳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심이 되시는 부분일 텐데, 재밌는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라마다 엄청난 퍼센티지가 다르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는 50% 이상이 해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본과 싱가포르는 20, 30% 정도의 사람들만 그 사람은 해고해야 된다고 얘기한 반면 나머지 70%에서 80%는 해고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과주의를 가지고 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성과를 PR하는 데 상당히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성과주의적인 사람이고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성과를 더 집중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오늘 넥타이 정말 멋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주로 하게 되나요, 사람들은? 네, 아닙니다. 이런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프로젝트를 잘 해가지고, 이번에 정말 수고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별로죠. 저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거 물어는 거죠. 자신의 어떤 성과라든가 기여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는 것에 상당히 약한 것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대지 말고, 묻어가고, 조용히, 이런 문화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 문화에서 You have a very nice tie today라고 칭찬을 하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대부분의 반응은 땡큐예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준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회의할 때나 이메일을 쓸 때거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거나 우리 성과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데 상당히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그 순간부터 우리는 4개 중에 틀린 걸 고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4개 중에 맞는 걸 고르시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골랐나요? 아닌 3가지를 골라내고 남은 걸 답을 썼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걸 찾아내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보고서가 좋아도
보고서가 좋아도 철자 틀린 걸 다 잡아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글로벌 회사에 다니신다면 글로벌에서 이런 이제 요청이 왔어요. 새로운 프로덕트를 한국에서 론칭을 좀 프로모션을 좀 해라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have problems in promoting this product in Korea. 이렇게 이제 영어를 보통 쓰는데 problem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제품을 한국에 프로모션 안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상당히 이 뜻이 다르게 긍정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 대신 챌린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we have challenges in promoting this product in Korea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챌린지 아니면 hurdles 이건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이 이슈를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만약에 이제 뭐 이런 요청이 왔다고 합시다. 내일까지 어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일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메일을 답변을 보냈다고 합시다. I cannot get that information for you tomorrow. I won't be in the office all day to do any of this work.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죠. 사실이니까. 근데 이 이메일을 답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냐면 이건 내가 요청한 거 안 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또 이 부정문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같은 상황이지만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I can have the information for you the day after tomorrow because I will be out of office all day tomorrow. 자, 내용은 바뀌지 않았지만 문장이 긍정문이 되면서 이 사람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긍정문으로 기술하면 의미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는 부정문보다는 긍정문을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린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의를 보일 때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 try입니다. 그래서 I'm trying to promote this product in Korea 라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가 있는데 이 try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이죠. Let me try.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try 대신에 다른 단어를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aim이라고 하는 거예요. I'm aiming to promote this product in Korea는 나는 이 제품을 한국에서 프로모션 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목적의식을 보여주는 거고 그 목적을 향해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 페이지가 잘못 지금 넘어왔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장애 요인에 대한 장애 요인을 두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의를 보이시고 특별히 일이 잘못됐을 때 상황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말씀하십시오. 만약에 영업에 다니시는데 매출이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경기가 안 좋아서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너는 뭘 했는데? 왜냐하면 환경보다는 개인적인 특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과평가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나의 성과를 주장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여한 자료를 잘 만드셔가지고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화와 인식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프레임,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양 사회는 관계 중심적인 사회이지만 서양 사회는 역할 중심의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인사말, 격식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본론적으로 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직감적인 사고를 하는 동양 문화에 반해서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문화에서 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내가 아무이하게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상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동양적인 사고보다는 서양에서는 이 본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설명하시면 여러분들 PR하고 여러분의 커리어에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드리면, 자, 이메일 쓸 때 핵심을 맨 먼저 간결하게 쓰십시오. 그 회의에서는 나의 의견을 어떤 의견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제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나를 PR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브랜드 파워는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상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관점을 전달할 수가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는 그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서 브랜드 파워를 더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의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호스트와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유럽과의 대화도 미국과 같이 이해하고 대화하는 편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미국 사람들과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맨 처음에 회의를 가면은 한 5분, 10분은 스몰 톡이라고 하는 거죠. 교통이 어땠니? 오는데 불편하지 않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좀 친해진 다음에 이제 회의에 들어가는 거는 볼 수가 있는데, 독일 문화권에 있는 분하고 만약에 회의를 들어가면 그들은 전혀 스몰 톡을 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바로 비즈니스를 얘기를 한 다음에 비즈니스 얘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래서 뭐 너는 어떻게 지냈니? 너는 어떻게 하다 그 회사에 다니게 됐니? 이런 스몰 톡을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겪어보는데, 나라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미국 사회가 조금 더 격식이 없는 데 비해서 유럽 사회는 조금 더 격식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서양권의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동양권 사람들처럼 그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훌륭한 이제 표현이시고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언어를 2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영어로 바이링구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언어를 3개 이상 하면은 멀티링구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를 하나만 이야기하면 뭐라고 부르나라고 하는 조크가 있는데, 그 답은 뭐냐면 아메리칸이라는 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고, 미국에 52개 주가 있는 53개 주가 50개가 넘는 주가 있는데 평생 그 주를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인구의 50%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다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처럼 외국에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특별히 또 외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오히려 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여권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80% 이상, 스웨덴 같은 경우는 80% 이상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꼭 특별히 미국을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미국 사회가 워낙 경제가 큰 나라기 때문에 밖을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서 오히려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서툰 그런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MZ 세대인 경우 서양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동서양 차이보다 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거는 제가 88년도부터 이제 이 문호가 개방돼서 인터내셔널한 나라가 되면서 지금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그 서양의 그 영향을 서양과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늘은 동과 서양을 나눠서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을 넘어야 될 것은 문화와 인식의 차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동과 서든 아니면 그것이 세대 간의 이슈든 상관없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들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러니까 세대 간의 소통도 좀 더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MZ세대도 상당히 다른 문화권을 또 베이비 부모와는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MZ세대도 그 베이비 부모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좀 더 그들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제가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2개의 질문 더 들어와서 이 질문까지 답변 드리고 네.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 한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맞춰야 할까요? 결국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려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라면 가능하면 한국말로만 서로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국말로만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포함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는 입장에서 한다면 조금 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영어 회화가 아닌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영어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훈련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나 아니면 여기 고 플루언트에 연락을 주시면 아주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는 관광 영어와는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표현이라든가 또 그 어떤 협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익히시면 그 본인이 하시는 업무가 좀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오늘 강의와 또 Q&A 세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플루언트 코리아 김남희 지사장님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온과 함께 프레젠테이션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개받은 고플루언트의 김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매일 숨을 쉬시듯이 매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데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호흡을 배우게 되면 긴장이 완화가 되고 심신이 이완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또한 학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 때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디벨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위치와 조직의 위치가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나의 위치와 더불어 조직의 위치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선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커뮤니케이션은 보시는 것 같이 의사, 즉 나의 생각과 정보와 나의 의견을 상대방 또 1대 또는 다수와 소통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S는 샌더고 R은 리시버인데요. 내가 정보를 주고 메시지는 다양한 나의 의견이 있을 거고 정보 사고가 있을 텐데요. 받는 사람은 피드백을 받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버버가 있겠습니다. 즉 나의 말을 말로서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 있겠고요. 또는 여러분의 서식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문서로 작성하시는 또는 글로 모두 쓰는 행위 또한 버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non-버벌입니다. 좀 전 세션에서 하태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엔에서는 broken English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영어로 소통을 할 때 그분들이 표현되는 non-버벌은 자신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대방이 어떠한 태도로 허리를 펴고 하는 행동 또한 자신감 표현할 수 있고요.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거나 또는 턱을 괴고 있다거나 아니면 팔짱을 끼고 있는 모든 행동이 비언어적인 소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헤이버입니다. 즉 행동으로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 누군가는 들어오실 때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약속에 계속 늦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내 삶에 대한 태도, 신뢰성을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커뮤니케이션은 verbal, non-verbal, 그리고 behavior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어른스러운 소통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이는 실수를 해도 되고 간혹 하지 말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예상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반면에 어른스럽다는 것은 하태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대화를 했을 때 어른스러운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트러스트, 리스펙트,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샌더는 트러스트와 리스펙트를 주고 리시버도 그 같이 그 감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어른스러운 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스러운 대화도 있습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고 즉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의견과 정보를 설득시키려고만 할 때 우리는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 입장을 얘기하게 되면 미스언더스탠딩이 나오고 misinterpretation,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저희 고플런트의 한 고객사의 사례를 잠시 들어보면요. 이 회사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실험을 잘 했고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요.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매년 오히려 물건은 잘 팔리는데 net profit, 그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시다가
유명한 그 컨설턴트를 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점검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컨설턴트가 6개월 동안 그 회사를 분석한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는데요. 즉, 센더와 리시버가 커뮤니케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부탁한 일이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받는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A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B 방향으로 간다든지 또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시간도 많이 들었고 그 부분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게 됐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문제가 더해서 조직이 클수록 더 그 영향력은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조사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그 29%, 즉 30%가 해당되는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으로 미스언더스탠딩, 이해가 잘못되거나 또 잘못 해석해서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것을 도전해봤자 좋은 이득이 없을 걸 알게 되면서 사이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내 생각과 느낌과 정보들을 교환을 하지만 효과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지 없는지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할 텐데요. 그 5가지 전제 조건을 요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닝입니다. 올바로 듣기인데요. 저희가 히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리스닝이라고 하는 이유는 히어링은 청력 테스트거든요. 병원에서 하시는. 근데 리스닝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건데요. 올바로 듣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스트레이트 토킹인데요.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짧고 간결하게. 그래서 좀 미국 분들은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바쁜 생활에서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한 입장에서 짧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질문 주신 것 중에 유럽과 미국을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저는 20년 이상 유럽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요. 유럽의 경우에는 뭔가 자신이 설명을 할 때 이 사실이 왜 어떠한 근거로 이 생각이 가게 됐는지 프로세스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그럼 이 생각이 실용성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트 토킹은 좀 더 간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넘버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번과 3번과 4번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그러면 이모셔널 컨트롤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감정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결정을 내리는데, 즉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가 내 감정인데요. 그 유명한 스포츠, 어떤 스포츠를 보더라도 유명한 선수들은 마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경기 전후를 봤을 때 나를 컨트롤 잘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멘탈 케어, 피지컬 케어인데 멘탈은 내 자신에 대한 케어입니다. 즉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를 컨트롤하는 건데요. 모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얼마나 내 자신 이모션을 컨트롤하는지가 이 대화의 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이고 거기 액티브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리스닝인데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약 40%가 리스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0%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40%를 듣는 중간에 저희가 75% 집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내가 말을 하건 또는 듣게 됐을 때 나는 75%를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리스닝 스킬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선생님의 말씀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서 한 8, 90%를 이해하는 반면에 중학생이 되면 40% 떨어지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30%로 떨어지고 이제 성인이 되면 17에서 25% 정도만 상대방의 말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듣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읽는 순서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가 지나면 50%만 기억하고 이틀이 지나면 더 감소되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리스닝의 능력이 말하는 능력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말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리스닝 스킬이 있는데 그중에 3가지를 좀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시는 겁니다. 프로세스, 즉 리스닝은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공감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났을 때 그것을 되풀이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요. 네, 오픈 마인드인데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하더라도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운다. 즉, 그건 내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하지만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게 그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로 들으셔야 되고, 즉 플로어라고 하는데요. 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다음 문장을 내가 할 말을 생각해 놓는다든지 나를 내 감정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집합해서 또 하나로 이어가는 플로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non-verbal communication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요, 굉장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죠. 이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전문가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시작하면 조금 더 자신 있게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는 저에게 해주신 말이 프레젠테이션의 시작은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벌써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떠한 애티튜드로 발표를 하는지가 non-verbal communication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했던 손 동작 그리고 표현들이 97%, 즉 non-verbal을 기억을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말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표정을 지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 실수가 눈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야기가 좀 지루하다 싶으면 다른 곳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non-verbal, 즉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지루합니다 라고 몸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자세로 듣고 계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요. 아까 세일즈 잠깐 여쭤보셨는데, 네, 비즈니스 세일즈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세일즈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행동으로 이끌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세일즈에 어떻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 상대방과 이야기하는지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잘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스트레스 매니지먼트인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매니징 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지 않았었거든요. 스트레스는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없는 삶도 좋지 않은 삶인데요. 반면에 이게 만성이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스트레스가 조금 더 지나치면 번아웃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나와서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위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조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신다든지 기억력이 감퇴하신다든지 그래서 내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셔서 주변 사람들과 갑자기 소원해지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나의 스트레스에 조금 더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는 곧 감정과도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5가지 요소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잘하고 있구나. 액티브, 올바르게 듣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또 세대 간에 또 있을 거고 글로벌도 있을 거고 그 상대방에 맞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97%가 해당되는 non-verbal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등을 구부정하게 가실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가실 건지 non-verbal communication 그리고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난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 리스닝도 안 되고 토킹도 안 되고 non-verbal까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무엇보다 중요한 이모셔널 컨트롤, 즉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또는 너무 기분이 다운될 때는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이모셔널 컨트롤입니다. 그럼 나의 위치를 한번 보셨는데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직에서는 대부분 요 4개의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포멀은 회사에서 뉴스레터라든지 그 공지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포멀하게 알려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인포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 이게 보면은 농장, 그레이프라는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전에 19세기에 그 포도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두로 많이 전달을 많이 해서 그게 더 빨라서 이제 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사람과 조직 구성 안에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워터쿨러 토크라고 해서 그 커피 머신 옆에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건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또한 회사의 문화를 이해하고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토크입니다. 호리존탈 커뮤니케이션은 그 조직원 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고요. 버티컬 커뮤니케이션은 상사가 피드백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이 4가지 어느 것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없는데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처럼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4개의 크게 카테고리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느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60% 이상의 컴퍼니가 이 장기적으로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또 어떤 부분이 좋은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전략을 짤 수 없겠죠. 그래서 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선은 그 스트래티지가 없다면 어떠한 순서대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발견했고 문제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챌린지, 허들을 발견을 했고 했다면 이제 전략을 세우셔야 될 텐데요. 그 전략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고플런트에서도 교육을 제시할 때 이 교육을 왜 하는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먼저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직원과 회사가 같은 방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기업 전략과 같은 방향을 가는지 파악해야 되고요. 또 일방적으로 탑다운 전략인지 아니면 모두 커뮤니케이션, 모두 이해가 되는 전략인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과 필요한 내용, 즉 직원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를 이해하지만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직원들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아셔야 하고 그 부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보내는 메시지에 소비자, 즉 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만약에 이 필요 없는 내용이 공유되거나 반응이 없다면 직원들은 더 이상 인트라넷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15%만이 회사에서 공유되는 인트라넷에 들어가서 회사의 정보를 제시가 얻는다고 합니다. 즉 그 외 분들은 커피 머신 또는 이 구두로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 메시지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정보 전달에 가장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무엇인지가 파악이 돼야 되고요. 그 채널 안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는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직원들의 관심사를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확인돼야 될 것이 어떤 직원이 가장 회사에서 공유되는 정보에 적극적인지도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처음 시작을 하시고 롱텀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전략 중에 회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좋은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회사에서 또는 내가 어떤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좋은 게 있는데 최근에 여쭤봤던 중간 관리자 매니저께서는 배럴 컨트롤 부분을 선택하셨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질수록, 즉 컨트롤하고 아웃 오브 컨트롤 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질수록 내 삶의 질이 또 늘어난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배럴 컨트롤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너무 회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좋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플런트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전문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제자이니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스피킹, 즉 어떻게 레벨을 측정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그 지표로 쓰인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높은 레벨, 낮은 레벨, 중간 레벨, 그것은 분류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도구로 조금 더 실용적인 게, 즉 레벨을 측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 측정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그 실용성을 좀 따져야 되는데요. 여기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조직의 문화를 담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숫자, 즉 정량적인 측정이 아닌 정상적인 측정도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정량적인 것은 답이 정해져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정량적인 거고요. 왼쪽은 정상적인 건데요. 한번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소비자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또는 새로운 것을 교육시켜 주셨을 때 직원분들께서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지입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 잘 아시지만 첫 번째 스테이지죠.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직 문화가 결정이 됐는데요.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으니까 나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조직이 있으시고 내가 이걸 잘 안들 뭐가 있겠어? 나는 배우지 않겠어
라고 하는 조직 문화가 있으신데요. 어느 단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스테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도의 스테이지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단계로 뭔가 새로운 것을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은 스테이지에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네. 대표적인 이제 영어 레벨 스코어를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플이 있고, 토익이 있고, 오픽이 있고, CFR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두 다 좋은 레벨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제 목적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보는지가 목적이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대학을 가실 경우에는 토플을 보셔야 하고 입사를 보시는 대학생들 많이 보고 계시죠? 토익을 보고 계시고 오픽과 CFR은 좀 비슷합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보는데요. 오픽은 한국에서 좀 사용되는 레벨 테스트이고 CFR은 전 세계 글로벌에서 모두 함께 사용되는 비즈니스 문제 해결 능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신다면 이 목적에 맞게 테스트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히 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HR로서 그 현재 위치를 커뮤니케이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직원분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시고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 목표를 제시했을 때 그 소비자 즉 직원분들은 목표 위주로 가기 위한 성장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목표 위치를 제시하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위치와 회사 위치를 파악한 것처럼 소비자의 직원분의 위치를 파악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리마인드 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인피니티 게임이라고 했는데요. 인피니티 게임은 그 룰이 있습니다. 그 축구 경기처럼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플레이도 정해져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규칙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패자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인피니티 게임은 반대로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룰도 없고요. 모두 다 게임을 하지만 결승점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인피니티 게임처럼 1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꼴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계속적으로 디벨롭해야 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스킬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커뮤니케이션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학습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내가 잘하는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조직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조직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것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즉 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즉 회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아니고 직원을 위해서 한 전략도 아니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량평가, 즉 숫자로 나오는 평가도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상적인 평가도 함께 위치를 파악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내가 존중받고 존중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요. 긍정적인 인간관계, 즉 어른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누구도 나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나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결승점이 없고 끝난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네, S4 커피가 걸려 있습니다.
네,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평가하는 5가지 커뮤니케이션 엘리먼트, 요소는 무엇일까요? 5가지를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 적으셔도 됩니다. 네. Listening, straight talking, non-verbal, stress management, emotional control. 아, 네. 정답을 맞추신 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잘 리스닝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Q&A로 하기도 좋지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또 좋은 의견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공유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또 호스트에게 보내주신 질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인다이렉트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과 다이렉트 표현이 적절하게 쓰여야 대표님께서 되는데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다이렉트라고 한다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가 제스처라든가 톤이라든가 뭐 이제 표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저희가 대화의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이렉트하게 전달하는 내용이 인다이렉트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제스처라든가 톤 자체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내용이 희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라고 할 때 팔짱을 끼거나 그러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오픈해서 얘기를 하시고 또 단호하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꼭 이 이슈를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뒷걸음을 치신다면 이 사람이 자신이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슈를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앞으로 가면서 얘기를 하신다면 좀 더 자신감 있고 설득력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의 기법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에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를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입장에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거에 더 제 의견을 또 덧붙이자면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 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지에 따라 인터랙티브 메시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게 상사인지 아니면 내가 직원분에게 피드백을 주신다든지 또는 이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고 조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떠한 태도를 주시는지 또 외부에 강연을 나가신다든지 외부의 고객사를 만나신다는지에 따라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즉 why, 왜 이 만남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셔널 컨트롤에 있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에 예가 있을까요? 이모셔널 컨트롤에 필요한 유용한 표현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약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나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적으셨을 때 마지막에 나의 의견이 틀렸다면 어드바이스를 주시면 좋겠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좀 좋겠다라고 표현해 주셔도 좋고, 이건 이메일일 경우에요. 하지만 이게 버벌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지금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으니 나에게 좀 시간을 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 상황을 그 시츄에이션에서 잠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보다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나와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요. 네. 우선 Strategic Business Communication 스킬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누구와 커뮤니케이션 하느냐인데요. 그래서 동양 사람, 즉 이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 스트래티직으로 하기보다 그 바디 랭귀지를 많이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아시아권에서는 그 영어로 없는 단어가 있죠. 눈치라는 말인데요. 그 분위기를 읽는 맥락이 있어서 좀 상대방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그 유럽도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좀 이유를 묻겠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미국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리어하고 짧게 간결하게.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지, 즉 이야기를 할 때는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인간관계에 목적이 있고, 비즈니스는 의 이유는 예전에는 이윤 창출이었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비즈니스 효과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일하는 조직원들이 조금 더 의미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하는 목적으로 이런 시간도 마련된 것처럼요. 스트럭처하게 토킹을 할 때 왜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와 얘기를 하는지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이 좀 끝났는데, 네. 한국의 소통 문화는 소통이라기보다 상의 하달 형식이므로 샌더와 리시버 간의 상호 소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호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들에게 상호 소통? 상호 소통. 상호 소통이요? 네. 제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동의보감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어떻게 나오냐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기보다 이 지금 사회가 저희가 불확실성도 많아지고 많이 변화하면서 디지털도 굉장히 빨리 왔고 위에서 상위 하달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위에 계신 분도 소통하는 거를 저희는 배워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면 좋을지 위에 분들도 몰라서 이런 스킬이라는 우리가 숨 쉬는 거 호흡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호흡을 하면 굉장히 좋다를 나중에 알게 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도 위에 분도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밑에 분들도 분명히 그럴 테고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후배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후배 직원 중에서 유독 상위 직원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잘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떻게 듣고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되는지 추후에든지 좀 잘 표현을 다시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의견을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디벨롭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했고 모든 세대가 많은 매체에서 그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대 간의 또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시간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얘기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지사장님 웨비나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세션 마무리를 하고요. 아까 안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참석해주신 분들에게는 녹화본과 만족도 조사를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들 긴 시간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